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5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편에서 동학군들은 고부성을 점거하고 맙니다. 힘을 받은 동학군은 행동 강령을 만들어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날아가는데, 한쪽에선 전주성을 치고 한양으로 달려가서 왕성을 허물고 간신배들을 몰아내 개벽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제5권 분노의 불기둥. 평사는 인산인의 동학군진 속에서 멍해지곤 했다. 나는 이때껏 얼마나 멍청하게 살아왔던가. 사람 사는 곳이 이 내덕도뿐만이 아니다. 물을 건너면 또 다른 드넓은 천지가 있고, 거기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로 도망쳐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깨우쳐주던 고이철 도령의 말이 생각났다. 고참봉은 아들 고이철 하나는 잘 낳아놓았다. 평사는 고이철 도령이 어쩌면 동학도인이 되어 여기에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홍순서도 오고 지역보도 오고 이공빈, 이우암도 왔을지 모른다. 최돌쇠도 오고 오들뚝도 오고 양봉수, 홍마당쇠도 왔을지도 모른다. 평사는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 환장을 할 것 같았다. 객지에 가서는 까마귀도 내 땅 까마귀라면 환장하게 반갑다고 했다. 평사는 우쭐해졌다. 그는 장흥접의 기치를 대하자 가슴이 술렁거렸다. 이제는 그도 가슴이 훈훈해졌다. 세상이 외롭지 않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평사는 우울해졌다. 내덕도에서 온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동학에 입도를 한 다음에는 서로를 접장이라고 부르고, 양반이니 상인이니 천민이니를 따지지 않고, 하지만 새터말에 온 사람들만은 그를 고참봉 집의 종으로 취급할 듯 싶었다. 그 고향 사람들은 그가 고참봉의 종 노릇을 할 때고, 참봉의 위세를 등에 업고 내덕도 사람들한테 함부로 못된 것을 했다는 것을 까발릴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는 청지기 장기수가 잡아들이라고 점을 찍어준 사람을 다른 종들과 함께 몰려가서 잡아들이고, 썰물 때에는 바닷가를 돌면서 안악들이 잡은 낙지며 바지락이며 해초를 훔치듯이 빼앗아 드리고, 고참봉이 광에 가두어 놓은 사람들한테 태를 치라고 하는 대로 인정사정 없이 쳤던 것이다. 평사는 오히려 내덕도에서 온 도인들과 마주칠까 보아 겁이 났다. 내덕도에서 온 도인들이 아른 체를 하더라도 모른 채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새터마을에서는 고참봉의 종인 평사는 죽었다고 소문이 났을 터이었다. 그들이 그에게 혹시 평산이 아냐고 물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딱 잡아 때리라고 이를 단단히 물었다. 그는 전보다 더 혹독한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자기의 주위에 드높은 성을 쌓아 올렸다. 젠장 칠놈의 세상.
기왕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봐도 진도에서 온 포는 없다. 진도 건달 이돌필이 서운한 듯 투덜거렸다. 평사는 말을 듣지 못한 채 했다. 아수라장 같고 해와 달이 뒤집어지는 천지개벽 같은 싸움이 얼른 일어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고 오직 나 혼자서만 살아서 개벽 세상을 맞는다면 좋겠다. 그때에 오직 나 혼자서 내덕도로 돌아가 고일평의 아내 안씨를 데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평사는 눈을 감은 채 하늘님께 자기의 소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평산의 가슴 속에서 하늘님이 소리쳤다. 너 이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너 혼자서만 살아 돌아가기를 바란단 말이냐. 평사는 혀를 아프게 깨물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하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었다. 세상은 어지럽게 휘돌았다. 전라감사 김문현이 전라가명의 군사를 풀어서 동학군들을 괴멸하라고 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그 가명 군사들과 한바탕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동학군들이 수근거렸다. 전라감사 따위는 상대도 안 될 것이요. 우리 전대장은 영웅이요. 구렛나루식 그 새까만 도인 하나가 코방귀를 뀌면서 말했다. 영웅이 무엇이오? 전대장은 이인이고 신인이랍니다요. 이인이 무엇이고 신인이 무엇인지 아시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말이오.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귀신이라는 말이오. 전대장은 햇빛 아래 서 있어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라오. 동학 도인들 속에 수상스러운 도인 하나가 있었다. 그는 벙어리인 듯 싶었다. 키가 작달막한데다가 눈썹이 유다르게 검고 얼굴에는 조금 푸르스름한 빛이 돌았다. 어쩌면 조선인종이 아닌 듯 싶은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 수상한 도인의 차림새는 여느 동학 도인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알상투를 하고 꾀죄죄한 흰 바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다가 흰 수건 하나를 질끈 동이고 간발을 하고 집신을 신었으며 괴나리 보찜을 짊어지고 5 켤레의 집신을 보찜 뒤쪽에 달고 있었다. 작달막한 그 도인은 말을 하지 못하는 만큼 그의 눈은 쉴 사이 없이 말을 주고받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을 살피곤 했다. 또 옆에 도인들이 속닥거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 수상스러운 도인은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귀까지 절벽인 것은 아닌 듯 했다. 동학구인들은 그 작달막한 도인을 아랑곳하려 하지 않고 시세의 흐름과 전봉둔 대장에 대하여 서로 다투어 앓은 채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흘려들은 말들을 마구 짓거려댔다. 전 대장한테 조총을 놓아도 맞아 죽지 않는다요. 전 대장은 바람을 타고 다니는 구름을 부리는 요술이 있다요. 홍길동같이 축지법을 쓴다요. 가만히 앉아서도 적군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본다요. 진도 건달 이돌필이 참견을 했다. 그래, 그 말이 맞소? 전 대장은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본다요. 전 대장뿐인지 아시오? 전 대장 밑에는 소년 장사가 2이나 있다는구만요. 그 소년 장사들이 아주 영웅이라요. 예로부터 영웅은
하늘에다가 머리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소년 장사들이 던천대장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혹은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하고 귀띔을 하면은 전대장은 그대로 따라한다는구만요. 아이, 가면 군사들하고 얼른 한바탕 붙었으면 좋겠네. 한시바삐 전주성을 치고 나서 한달음에 한양으로 쳐들어갔으면 좋겠구먼. 조급해하지 않아도 순리에 따라서 차차 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인 게 걱정들 마라. 구렛나루 새까만 도인이 자신있게 말했다. 작다알막한 도인 한 사람만 수상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키가 훤칠하고 광대뼈가 붉어지고 눈썹뼈가 유다르게 튀어나온 또 하나의 도인 하나가 그 수상스러운 작다알막한 도인의 주변을 늘 맴돌면서 붙어 있곤 했다. 그 장대한 도인의 차림새는 키 작다알막한 도인과 다르게 자락 길이가 짧은 두루마기를 입은 데다가 페랭이를 쓰고 있었다. 그 장대한 도인의 얼굴은 검누르렀고 눈자위가 푸르댕댕했다. 한데 동학군들이 백산으로부터 나와서 화호나루터 신덕정으로 진격을 하며 포를 쏘고 함성을 질러댈 무렵 그 수상한 두 도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조선인이 아니었다. 키 작다알막한 수상한 도인은 와타나베 이에야스이고 장대한 도인은 그를 배행하는 요시노 타로였다. 와타나베 이에야스라는 자는 장흥 회령진에 나와 한만호와 더불어 밀무역을 하고 사는 와타나베 히데요시의 동생이었다. 그들은 동학 농민군의 동태를 살피려고 잠행을 하고 있었다. 와타나베 이에야스는 조선말이 약간 서툴렀지만 요시노 타로는 익숙하였다. 그들은 전봉준의 동학군이 고부성을 점거하고 나서 백산에 진을 칠 때까지 참을성 있게 함께 행동을 하면서 살폈다. 사발 통문과 정몽,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명의의 창의문에 따라 구름같이 모여들어 운거하고 있는 각 지방의 접주들이 마침내 전주성과 한양성까지도 점거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와타나베 이에야스와 요시노 타로는 전주로 가다가 별장 이경호의 가명군들에게 정체가 드러났다. 전라 가명군은 화호나루를 향해 진격을 하려 하는 참이었다. 두 일본인은 날쌔게 가명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다. 그렇지만 가명군의 수가 너무 많았다. 그들은 한 동산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가명군들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들을 가장 끈질기게 추격한 것은 개치리의 역졸들이었다. 개치리와 오소리는 처음 그들 두 사람이 어디론가 통기를 하러 가는 동학군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을 붙잡기만 하면 동학군들의 내막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한데 그들 두 사람은 칼을 쓰지도 않고 덤벼드는 역졸들을 하나씩 둘씩 휘둘러 엎었다. 마침내 개치리와 오소리가 그들을 상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와타나베 이에야스와 오소리가 겨루고 요시노 타로는 개치리와 맞붙었다. 개치리는 1합, 2합, 3합제에 간단하게 요시노를 쓰러뜨리고 그의 가슴을 발바닥으로 짓눌렀다. 한데 오소리가 와타나베한테 힘이 달리었다. 오소리가 쓰러졌고 와타나베가
재빨리 칼끝을 오소리의 목에 들이댔다. 동시에 게치리가 칼을 빼들면서 와타나베에게 소리쳤다. 너 이놈! 만일 그 칼을 쓰기만 하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라. 와타나베 이에야스가 오소리의 목에 칼끝을 들이댄 채 발음이 불분명한 조선말로 소리쳤다. 우리들은 가명군들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대일본의 조선 주재 임시대리 공사 스기무라 후카시의 마카를 지키는 군인이다. 스기무라의 명을 받아 동학배들의 동태를 살피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느니라. 너희들의 대장을 만나게 해달라. 하고 말했다. 별장 이경호가 게치리와 와타나베에게 칼을 멈추고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이경호는 몸소 그들 두 일본인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스키무라의 마카 정부 군인들임을 알아차린 이경호는 그 일본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의정부에서는 주재하고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라는 감결이 내려와 있었다. 이 경우는 감염병사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전주성까지 무사히 길 안내하여 주도록 조처하였다. 그 무렵 공사 오도리 케이스케는 휴가 중이었다. 스기무라는 오도리 케이스케보다 훨씬 더 치밀한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든지 어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일본 정부의 동학난민들의 동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자기의 마카 두 군인을 자맹하게 하였다. 어떠십니까? 동학난민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요시노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와타나베에게 말했다. 와타나베는 수긍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요시노는 와타나베의 눈치를 살폈다. 전주성 안에 들어갈 때까지 와타나베는 입을 열지 않았다. 와타나베는 육군 중이었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맡은 임무에 충실하기로 공사관 안에서 소문이 나 있었다. 공사 오도리와 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스기무라는 와타나베의 보고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터이었다. 와타나베는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야망을 할아버지가 심어주었다. 할아버지의 소망은 조선 땅을 일본에 병합하는 것이었다. 와타나베가 자청하여 조선에 온 것은 정한 논을 펴는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하고 그의 정치적 소견에 공감을 하는 까닭이었다. 와타나베 이에야스는 형 와타나베 히데요시를 경멸했다. 형 히데요시는 돈밖에는 몰랐다. 형은 일찍이 장사꾼의 길로 들어섰고 기껏 조선 남쪽의 회령진이라는 한 바닷가에서 무역을 하고 있었다. 그 형에게 보아란 듯이 그는 장군이 되겠다고 이를 물었다. 일본 상인한테 맡겨놓은 말 2피를 타고 한양으로 가면서 요시노 타로가 와타나베 이에야스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조선의 세력 판도는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은 저 전봉준 무리와 손을 잡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와타나베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동학의 난이 근래에 보기 드문 큰 사건이긴 하지만 지금 민시정부를 전복시킬 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우리 일본은 이 난을 평정해주고 그 대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본다. 천국이라는 저 늙은 괴물을 제치고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난을 평정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조선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관건이야. 지금 조선 정부는 천국한테 원병을 청하리고 움직이고 있다. 원 세계가 꼭두각 시들을 뒷조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와타나베의 말은 자신에 차 있었다. 개칠이는 영지원에서 동학도인들한테 당한 수모와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영지원에서 도망쳐오다 잃어버린 평산이 아쉬웠다. 그는 통쾌한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 개칠이는 영지원에서 자기를 놓아준 전봉준을 고마워하지 않았다. 전봉준은 자비로워서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놓아준 것이라고 개칠이는 생각했다. 개칠이는 도망쳐오던 그 경황 중에서도 작다 알막한 전봉준의 얼굴을 똑똑하게 보아두었다. 동학도인들에게서 당한 수모를 만회하려면 바로 그 전봉준을 붙잡아다가 의정부에 바쳐야 한다고 개칠이는 생각했다. 그는 벽사역으로 돌아가려 하는 오소리를 붙잡았다. 벽사역에는 뭘 하러 가려고 그러냐? 나 기가 막히게 큰 고기 한 마리를 보아두었다. 그 큰 고기를 여기 놔두고 그 궁벽한 곳으로 갈 수는 없다. 찰방 김일월이란 놈 밑구멍 평생토록 핥아줘봤자 낙낙하게 나오는 거 없을 것이다. 나하고 같이 그 큰 고기를 잡도록 하자. 그 놈을 잡기만 하면은 우리는 팔자를 고치게 될 것이다. 오소리마저 가버리면 개칠이는 맥이 풀리게 될 터이다. 동학괴수 전봉준을 붙잡으려면 아무래도 오소리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것이다. 이 자석아, 꿈에서 깨어나거라. 전봉준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 죽지법을 쓸 뿐만이 아니라 총에 맞아도 죽지를 않는다고 하더라. 오소리는 동학도인들이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썩은 구슬라치들을 싹 쓸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고 보아라. 이 땅에 쌓아놓은 성이란 성들은 다 윗돌이 빠지고 없는 강담같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일찍이 우리도 얼른 눈치껏 입도를 해가지고 동학군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그 도인들이 불러오게 될 개벽 세상에 찬밥 신세를 변할 것 같다. 개칠이는 코방귀를 뀌었다. 야, 이놈아,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냐? 동학도인들은 멀지 않아 다 함몰하고 말 거란 말이다. 자고로 백성들의 난리라는 것이 제 아무리 크게 일어난다고 해도 왕성을 무너뜨리고 왕을 쳐 죽인 예는 없었다. 홍경래 난도 그랬고 이무불란 때도 그랬지 않았냐. 너 내 말을 올곧게 잘 들어야 한다. 나라에서는 시방 천국에다가 원군을 청했다고 하더라. 이모년 난리도 천국 군대가 다 평정하지 않더냐. 갑신년에도 그랬고. 천국이 어떤 나라냐? 세상에서 가장 큰 대국 아니냐. 천국 군대가 몰려오면 저 동학배란 것들은 한바탕 불어제킨 새바람에 온데값이 없어져 버리는 하루살이 떼들의 신세하고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오소리는 천국 군대가 몰려온다는 개칠이의 말에 수그러들었다. 에이, 빌어먹을 것. 오소리는 침을 울고 뱉었다. 개칠이의 말을 듣고 벽사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일본인들한테 그 수모를 당한 것이었다. 하필 개칠이 앞에서 당한 그 수모가 한없이 분했다.
오소리는 문득 그 분풀이를 하지 못하여 씩씩거리면서 전전긍긍하곤 했다. 너 외놈들한테 당한 것이 너무 분해할 거 없다. 잊어버려. 앞으로는 일본 놈들도 동학패들을 몰살시켜주려고 나설 것이다. 그때 가서는 그 일본 놈도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개칠이는 껄껄거리면서 오소리에게 약을 올렸다. 안핵사 이용태는 그가 장흥에서 이끌고 온 역졸들 가운데서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는 50여 명을 김문현의 전라 가명 군사들 속에 배속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용태는 고부군수, 태인현감, 정읍현감, 부안현감, 무장현감들과 어울려 날마다 한병루에서 풍류만 즐기고 있었다. 심지어는 김문현의 집무실 선화당에까지 가서 술 타령을 하고 시회를 하였다. 김문현은 종이품 당상관이었지만 안핵사 이용태를 함부로 하지 못했다. 김문현보다는 이용태가 의정부 안의 민씨들한테 줄이 더 튼튼하게 닿아 있는 것이었다. 이용태가 언제 의정부의 요직으로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뒤숭숭한 때인 만큼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 고을로 돌아가서 정사를 살피라고 호되게 꾸짖어 보내야 할 감사인 김문현이 오히려 이용태와 여타의 현감들을 더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들었다. 이용태는 그러한 김문현의 마음을 읽고 더욱 거드름을 피웠다. 안핵사의 소임이 끝나면 곧 의정부로 들어갈 거라고 이용태는 드러내놓고 떠버리곤 했다. 이용태는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도록 민황후한테 몇 차례 값진 것들을 은밀하게 실어 보내주었다. 그것은 일본에서 건너온 은전과 금부치와 비단과 시계와 화장품과 사탕 따위였다. 그것들을 회령진의 한만호가 마련해주곤 했다. 왕후는 은전과 번쩍거리는 장식품을 보면 눈이 금방 뒤집혀버리는 허영이 많은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김문현은 안핵사 이용태가 이끌고 온 역졸들이 고부와 인근 골들을 휘젓고 다닌 까닭으로 무장에서의 봉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내 미루어 왔다. 한데 고부성이 함락된 뒤로 어찌할 수 없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전보로 알렸다. 그래놓고 나니 김문현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의정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용태의 사람들이 자기의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그 보고의 결과가 결국 내 목을 조르지는 않을까. 김문현은 그 보고를 하고 난 뒤 이용태를 위하여 전주의 아리따운 기생들을 다 불러들였다. 전주의 기생들은 이용태의 박학다식함과 읊어대는 기발한 시와 멋들어진 춤과 구성진 소리에 진저리를 치곤 했다. 기생들은 서로 이용태의 괴임을 받으려고 다투었다. 정국은 한치 앞을 내려다 볼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불안했다. 내일 당장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밀려가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김문현은 황후한테 줄이 잘 닿는 이용태를 융숭하게 대접함으로써 그 불안을 해소하려 하고 있었다. 자기 고을이 이미 농민군의 수중에 들어가 버린 고부군수 박원면과 멀지 않아서
그와 마찬가지 신세가 될 정읍현감, 태인현감, 무장현감, 부안현감들도 감사 김문현과 마찬가지로 이용태한테 매달렸다. 김문현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다. 안핵사 이용태의 실책을 의정부에 보고한 것이 뒤통수를 치곤 했다. 벼랑에 선 듯 절망하고 있을 때 백산의 동학군들이 화호나루 신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동학군들이 정읍과 태인 관아에다 자기들의 제중의소란 곳으로 무기와 양국을 보내달라는 서찰을 보냈다는 사실이었다. 그 움직임으로 보아 동학군은 멀지 않아서 전주성을 공략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김문현은 시급하게 그에 대비하는 일련의 조처를 취했다. 처음 가명대관 이재섭으로 하여금 전초병정과 가급에서 불러온 포군들과 이용태가 이끌고 온 역졸들을 거느리게 하고 또 송봉회로 하여금 보부상 부대를 거느리게 하여 서문 밖의 용머리 고개를 단단히 지키도록 하였다. 그랬다가 이튿날 그 계획을 바꾸었다. 이경호를 별장으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병방 김달관, 대관 이재섭, 초관 유영호, 향관 김명수를 대동하고 영병과 포군들을 이끌고 백산으로 출격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송봉회의 보부상 부대와 백정의 별초군과 기름상들의 집합체인 수초군과 종이장이의 집합체인 산초군과 이용태가 이끌고 온 역졸들을 합류시켰다. 그 역졸들 일개초의 대장은 개칠이었고 부대장은 오솔이었다. 출진하는 가명군 진영에 양호 초토사가 장유영의 정예 군사 5천여 명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장유영 군사들은 신식총에다가 신식 대포로 무장을 했단다. 야, 초토사가 내려오기만 하면은 동학배들은 물벼락을 맞은 개미떼들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또 근방에서 청나라에서 또 원군이 온다고 하더라. 일본에서는 원군을 보낼지 모른다고 하더라. 그것은 별장 이경호가 가명군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가명군들은 동학군들의 엄청나게 많은 수와 바야흐로 요원의 불길같이 타오르는 기세 앞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싸움터로 나가는 도중에 어떻게든지 도망을 쳐버릴 궁리부터 하고 있었다. 그 말이 참말입니까? 그 소문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계속 도망칠 기회를 엿보는 군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이 맞을 것이오. 청나라에서 원군이 오고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오다가 일본 원군까지 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만 그려. 하고 도망치려던 마음을 바꾸는 군사들이 늘어났다. 때마침 날이 흐렸다. 그 준비가 내리다가 말다가 했다. 옷이 축축하게 젖었는가 했다가 이내 말랐다. 대기는 우중충했다. 습기 많은 묽은 안개가 들과 산을 덮고 있었다. 동학배들은 비가 오기만 하면 맥을 못 쓸 것이다. 개칠이가 오소리에게 말했다. 왜 그런던가? 화승총 심지에 불이 붙지를 않을 것인게. 개칠이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총은 신식총이니까 습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개칠이의 말에 옆에 군사들은 더욱 힘이 솟았다. 거기다가 금방 내려올 것이라는 초토사와 천국의 원군과 일본의 원군을 믿는 가명 군사들은 이제 무서운 것이 없어졌다. 길 옆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닭을 잡아먹기도 하고 개를 때려잡아 그을려 먹기도 했다. 살인문이 닫혀 있으면 울타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들어갔다. 부녀자들을 헛간으로 끌고 들어가서 겁간을 하는 군사들도 있고 부잣집으로 밀고 들어가서 밥을 지어내라고 하고 그 집안의 금은 보화들을 속속들이 훑어내는 군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부하 역졸들이 마을에서 닭을 삶아가지고 왔다. 개칠이는 뱃속의 회가 동하고 있던 참이었다. 군침을 삼키면서 옆에 앉아있는 오소리를 향해 어떠냐? 벽사역으로 가지 않기 잘했지?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오소리도 개칠이의 말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오소리는 눈길을 하늘로 돌려버렸다. 개칠이는 너무 자기의 공치사를 잘했다. 동학배들이 초토사의 군대나 천국 원군이나 일본 원군들한테 일패도지 뿔뿔이 흩어질 때 우리는 그 녹두같이 쬐구만한 괴수놈을 생포에다가 초토사한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팔자를 고칠 수 있어. 그 밖에 다른 우거지들은 가들떠볼 필요가 없어. 다만 싸우는 체 하고 뒤를 따라다니다가 그 보배만 움켜잡는 거야. 개칠이는 마을에서 잡아다가 삶은 닭의 다리 하나를 뜯으면서 말했다. 오소리도 닭다리 하나를 들고 뜯기 시작했다. 닭다리를 뜯어먹는 개칠이의 눈앞에 평산의 곱다란 얼굴과 오동통한 엉덩이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는 이를 앙다물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평산이 잠자리를 보아주고 소세알 물을 떠다주고 발을 씻어주던 생각과 밤에 그놈하고 미역질하던 생각이 떠올랐다. 가슴이 후끈 달아올랐다. 개칠이는 투덜거렸다. 그 못된 놈이 감히 나를 배반하다니. 에잇, 잊어버리자. 그 녹두 같은 보배나 잡아바치고 상을 두둑하게 받을 궁리나 하자. 그놈만 잡아바치면은 팔자를 고치게 될 터이다. 황토제 싸움. 평산은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이 황홀하였다. 고부, 태인, 부안, 관아가 모두 동학군들의 수중에 들어왔다. 무기고에서 무기와 화약들을 모두 접수하였다. 이렇게 하기로 한다면 전라도 안의 모든 관아를 접수하는 것은 식은 죽 갓 둘러먹기인 듯 싶었다. 전라도가 그렇게 되고 나면 충청도와 경상도의 모든 관아들이 떨어져고 이어 경기도가 무너질 터이다. 그렇게 되면 한양의 도성도 금방 무너뜨릴 수 있을 터이다. 그러면 곧 이 세상은 개벽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일 터이었다. 평사는 화승총 한 자루를 들고 다녔다. 그것은 진도, 건달, 이돌피라고 함께 쓰기로 한 총이었다. 총 놓을 때에도 한 사람은 겨누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심지에 불을 붙여주었다. 둘이 다 총 놓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다. 진도, 건달, 이돌필은 한번 목표물을 맞추고 나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소리도 잘 나지 않는 휘파람을 휘휘 불었다. 어떤 때는 지화자하고 노래하기도 했다. 신바람이 났다. 그들은 서로 총을 많이 놓아보려고 다투었다. 서로 자기의 명중률이 낮다고 우겼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총을 놓고 너 나오니까 옆에 엎드려서 심지에 불을 주기만 해라. 내 총 놓는 솜씨가 더 좋으니까 내가 놔야 하지. 그럼 팔씨름을 해서 총 놓을 사람을 결정하기로 하자. 싸움터에서 적들을 앞에 놔두고 어떻게 총을 놓을 때마다 일일이 이 팔씨름을 하고 자빠져 있던가. 진도 건달 이돌필은 겨우 닷새 먼저인 자기의 생일을 앞세우면서 총을 놓을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먼저 놓으려고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들고 다닐 때는 평산에게 맡기곤 했다. 평산은 이돌필이 맡기는 총을 마다고 하지 않았다. 총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거웠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벼슬보다 황홀한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가명군들과의 싸움이 임박하였다는 소문이 돌자 그 화승총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사람을 정말로 죽일 수 있을 것인지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하고 숨이 가빠지기만 했다. 그러면서도 평사는 제발 얼른 싸움이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돌필한테 그 말을 씨부렁거리기도 했다. 이돌필도 제발 얼른 한바탕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때 그들의 콧구멍은 커졌다. 지프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것에 머리나 가슴을 20남은 차례나 맞추어 보았다. 10번 쏜다면 5~6번은 정통으로 맞출 자신이 있었다. 그 허수아비를 향해 총을 놓을 때면 고참봉을 떠올렸다. 청지기 장기수를 떠올리기도 했다. 개치리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개치리의 모습을 떠올려 놓고는 고개를 세차게 저 그 개치리의 얼굴을 얼른 지웠다. 개치리한테서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하고는 그새 정이 깊이 들었다. 개치리하고 맨살 비비된 일이 떠올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한 수모에도 불구하고 문득 개치리가 보고 싶어지곤 했다. 한데 정말로 가명군의 몸을 향해 총을 놓아야 할 때가 되자 평산의 마음은 달라졌다. 평산은 소심하고 심약한 사람이었다. 우울해지고 슬퍼졌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리고 싶어졌다. 다른 도인들이 싸움을 다 이겨놓은 다음에 슬그머니 나타나고 싶었다. 한밤중이었다. 평산이 소속되어 있는 전대장의 직속 부대는 가명군 진지 앞으로 접근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 진지를 코앞에 두고 엎드려서 총을 겨누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별장 이경호가 이끄는 가명군은 전날 화호나루터에 진을 친 채 백산에 운거한 동학군들을 향해 총과 대포를 놓아댔다. 바야흐로 부안에서 돌아오던 전봉준의 직속 부대는 매교에서 한바탕 가명군과 접전을 벌이는 체하다 황토제를 향해 도망지를 쳤다. 황토제는 말만 제일 뿐 밋밋한 잔등이었다.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어째서 도망질만 치라고 하는 것이오? 도인 하나가 투덜거렸다.
무슨 꾀꼬리 같은 수가 숨어 있는 모양이니까 자꾸 대장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 이돌필이 그 도인을 향해 무뚝뚝하게 말했다. 가명군은 황토제 쪽의 동학군들을 쫓아왔다. 그들은 동학군들이 오합지졸이라고 여겼다. 가명군의 기세에 눌려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도망질을 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이때 전봉준의 직속 부대는 부대를 둘로 쪼갰다. 하나는 고부 쪽으로 도망쳐가게 하고 다른 하나는 가명군에게 황토제를 내주고 쫓겨가다가 시루봉과 매봉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그 시루봉과 매봉의 능선에다가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이날은 아침부터 검은 구름이 끼더니 저녁 무렵부터는 가끔씩 비가 흩뿌렸다. 비가 갠 뒤로 묽은 안개가 피어났다. 구름 속의 해가 지평선 저 너머로 떨어졌고 곧 저녁 노을이 피어올랐다. 저녁 노을이 여느 날과 달리 새빨갛게 타올랐다. 그 노을빛이 황토제의 우중충한 안개 덮인 풀숲 사이사이에 황토 많은 땅바닥에서 반사되었다. 동학군들의 흰 옷들이 그 붉은 노을빛에 피처럼 물들었다. 그 붉은 노을빛은 사람들의 눈앞을 어질어질하게 했다. 평사는 어질어질함을 이겨내려고 자꾸 눈을 끔뻑거리기도 하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대기도 했다. 상대 쪽의 가명군 속에 개치리가 들어있을 듯 싶었다. 그는 이제 개치리를 총으로 쏘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동학군을 뒤쫓아서 시루봉과 매봉을 오르려던 가명군은 땅거미가 내리자 서둘러 황토째로 되돌아갔다. 그 밋밋한 황토째에서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저녁밥을 먹고 밤을 새울 심산이었다. 총을 놓아대면서 동학군들을 한바탕 쫓아주었으므로 싸움의 기선을 자기들 쪽에서 잡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었다. 저것들이 어째서 저렇게 도망질을 치는지 아는가? 화약이 비에 젖어서 총을 놓을 수가 없음께 그래. 개칠이가 오소리에게 아는 채 했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공격을 한다면 저 오합지졸들은 일패도지. 겁먹은 들쥐떼같이 도망질을 칠 것이로구만. 옆에 보부상군들이 개칠이의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말이 다른 보부상군들한테로 번져갔다. 그렇지만 가명군들은 동학군들이 무서워 견딜 수 없었다. 동학군들이 혹시 무슨 꾀인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것이었다. 가명군들은 어둠이 짙어지자 진지 한복판에다 불을 활활 피워댔다. 그 불빛이 대낮같이 황토제 주변을 비추어댔다. 가명군들은 가끔씩 시루봉과 매봉을 향해 방총을 했다. 그 방총 소리가 어둠에 묻힌 들과 검은 구름 낀 하늘을 찢어댔다. 가명군들은 동학군들에 대한 무서움을 떨쳐버리려고 그렇듯 불을 피우고 방총을 하는 것이었다. 그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빛과 가끔씩 놓는 방총 소리가 자기들의 기세를 돋구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오합지졸인 동학군들의 길을 꺾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밤길을 쳐가는 사람이 어둠 속에서 헛것이 나올까 두려워 헛기침을 크게 하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동학군들은 모닥불을 피우지 않았다. 겁을 먹은 듯이 진지 속에서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다. 전대장이 불을 피우지 말라고 엄명을 내린 것이었다. 땅에서 찬 기운이 올라왔다. 몸이 덜덜 떨렸다. 그래도 그들은 참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구름이 두껍게 낀 그날 밤은 초승달도 보이지 않았고 어둠이 더 빨리 짙어졌다. 저 가명군 놈들이 바로 저기 밋밋한 데다가 진을 치게 하려고 우리는 이쪽으로 슬슬 도망쳐왔단 말이야. 인제 저것들은 도관에 든 쥐구만. 진도 건달 이돌필이 주먹밥 한 덩이를 한 입 베어 먹으면서 아는 체를 했다. 평산도 떨면서 주먹밥을 먹었다. 밥이 꿀맛이었다. 주위의 민가 사람들은 동학군들한테 후했다. 전봉주는 황토제 주위에 지리에 밝았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뛰놀고 자란 것이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가명군으로 하여금 밋밋한 황토제에다 진지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요인한 것이다. 비를 맞아가면서 동학군들을 뒤쫓아온 가명군의 입장으로 보면 진퇴양난이었다. 옷이 비에 젖은 데다가 배가 고파 있었다. 진지 구축을 위해 마땅하다 싶은 도계산과 시루봉과 매봉은 모두 동학군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산들을 빼앗아 진을 치기에는 늦었다. 날이 저물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진지 구축을 하고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가명군은 한편으로는 진지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을 놓아 기세를 돋구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처의 마을에서 뗄나무와 곡식을 약탈에다가 밥을 직해하고 불을 피워 몸을 녹였다. 이 경우는 마을에서 곡식이나 뗄나무를 약탈해 오는 것이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김문현은 1000명에 가까운 영병을 출동시키기만 해놓고 그 영병들이 먹을 양곡을 보내주지 않은 것이었다. 모든 것을 현지 관아에 부탁하여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지 관아의 관리들은 모두 도망질쳐 버렸다. 창고도 텅텅 비어 있었다. 한데 이때 전봉준의 부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죽은 듯이 엎드려 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소리내지 않으면서 민첩하게 움직였다. 용산에 있던 김계남 부대와 백산에 있던 손화중 부대가 전봉준의 부대에 합류했다. 전봉준은 민첩한 도인들 50여 명을 보부상으로 가장하여 가명군들 속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를 황토제 밑으로 이동시켰다. 황토제를 사방에서 둘러싸게 하였다. 봉화군 2사람을 미리 천태산으로 보냈다. 먼 동이 트는 때를 기하여 봉화를 올리라고 명했다. 평산과 이돌필이 속한 전봉준의 직속 부대는 가명군의 진지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가명군이 피우는 모닥불의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불의 훈김이 날아왔다.
가명군들은 모두들 모닥불 가장자리에서 새우잠을 자고 겨우 두 놈이 번을 서고 있었다. 번을 서는 둘도 불가에 앉은 채 총을 어깨에 세우고 있었다. 평사는 사지가 후들후들 떨렸다.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그는 진도건달 이돌필과 나란히 엎드려 있었다. 평사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번을 서고 있는 놈의 몸뚱이 하나를 가늠자 위에 올려놓고 총을 놓아도 그들을 정통으로 맞춰 죽일 수 없을 듯 싶었다. 아, 하고 탄식을 했다. 총철환이 총을 놓는 그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날아갈 듯 싶었다.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생각하자 끔찍스러웠다.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의 손에 죽은 그 사람의 홀령이 악귀가 되어 내덕도로 날아가 아기를 뵌 안씨의 뱃속으로 들어갈 듯 싶었다. 안씨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장차 성질이 사나운 사람이 될 듯 싶었다. 평사는 이돌필의 옆구리를 찔벅거렸다. 이돌필한테 총을 넘겨주었다. 자기가 심지에 불을 붙여주겠다고 자청하였다. 한데 이돌필이 고개를 저었다. 이날 어쩐지 총노와 상대를 맞출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총을 평산이 쪽으로 양보하러 들었다. 어젯밤에 꿈자리가 좋지 않더라. 내가 심지에 불을 붙여줄게. 내가 놔라. 보통 때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맞추지 않았냐. 이돌필이 평산의 귀에 속삭였다. 아니요. 자네 솜씨가 더 좋고 자네가 형이니까 자네가 먼저 놓아보소. 평산은 한사코 총을 이돌필한테 떠넘겼다. 이돌필은 얼굴을 붉히면서 신경질을 부렸다. 이 자식아, 형이 말을 하는 대로 들어.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전에는 자네가 형이니까 나보다 더 많이 총을 놓아야 한다고 늘 그랬잖아. 평산이의 머릿속에 개칠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개칠이가 이끌고 온 역졸들이 그 모닥불 근처 어디에서인가 누더기나 집부대기를 뒤집어 쓴 채 새우처럼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을 듯 싶었다. 번을 서고 있는 것은 포군이나 가명군이 아니었다. 수초군이나 산초군이나 역졸군이나 보부상군인 듯 싶었다. 평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하고 같은 패였다. 같이 어우러져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히히덕거렸다. 한데 저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어쩌다가 적과 아군으로 갈리어 있더란 말인가.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총 놓아 죽인단 말인가. 가명군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절대로 인정사정 두지 말고 총을 놓아 죽여야 하오. 저 가명군들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사람이 아니오. 인두껍을 쓴 호랑이나 늑대 새끼들이오. 만일에 총을 놓아서 죽일 수 없도록 가까운 데서 맞부딪히게 되면은 죽창으로 찌르거나 칼로 베고 쑤셔 죽여야 합니다. 개벽 세상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살생이요. 썩은 양반이나 간신배들의 편에 선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오. 썩은 나무 둥치를 찌르고 벤다는 생각을 하고 눈 딱 감고 죽여야 하오. 그렇다고 해서 방충을 할 때도 눈을 감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목표물을 정확하게 보고 방충을 해야 하는 것이오. 알겠소? 그들의 대장 최경선이 당부하던 말이 귀를 울리는 듯 싶었다. 최경선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